1762년 윤호월 13일 새벽이었습니다. 창덕궁 휘령전 뜰에 한 무리의 군사들이 집결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포도대장 구선복이 서 있었고 그가 지휘하는 병사들이 큰 뒤주 하나를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뒤주 안에는 조선의 왕세자 사도세자가 갇혀 있었죠. 바로 그때 멀리서 한 소년이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겨우 11살의 새손 정조였습니다. 그 소년은 아버지가 뒤주 속에서 숨을 거두는 8일 동안 그 광경을 지켜봐야 했습니다. 실록에 따르면 구선복은 뒤주를 감시하는 책임을 맡았습니다. 야사에는 더 끔찍한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구선복이 술과 떡을 먹으며 세자를 조롱했다는 전승이 있습니다. 사실 여부를 떠나 어린 새손의 눈에 구선복은 아버지의 죽음을 지켜본 자로 어쩌면 능멸한 자로 각인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정조의 가슴 속에는 복수의 씨앗이 심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단지 새손일 뿐이었죠. 아무런 힘도 없는 소년이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문제는 구선복이 단순한 무신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그는 능성 구씨 출신이었습니다. 한국민종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인조반정의 1등 공신 국왕을 배출한 명문 무반 가문이었죠. 더욱이 그는 뛰어난 무예와 군사 지휘 능력으로 무과에 급제한 뒤 승승장구했습니다. 1757년부터는 훈련대장, 금의대장 등 조선 군권의 핵심 자리를 차지하며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조선시 대사학보 자료에 의하면 당시 무신들은 그를 무종이라 부르며 숭배했다고 합니다. 왕도 함부로 건드릴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1776년 정조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습니다. 25살의 젊은 왕은 아버지의 원수를 응징할 기회를 얻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구선복은 여전히 훈련도감의 수장으로 병권을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더욱이 그는 소론의 영수 김상철과 사돈 관계였고 노론 세력과도 깊은 연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훗날 정조가 이렇게 고백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매번 경연에 오를 때마다 심장과 뼈가 모두 떨렸다고 말입니다. 그러나 구선복이 병권을 손수 쥐고 있고 그 무리들이 많아서 갑자기 처치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정조는 참았습니다. 1년, 2년, 5년, 10년을 참았습니다. 그 10년 동안 정조는 무엇을 했을까요? 그는 규장각을 설치하고 장용령이라는 친위부대를 준비했습니다. 왕권을 강화하고 자신만의 군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였죠. 세월이 흘러 1786년이 되었습니다. 정조에게 그 해는 가장 고통스러운 한 해였습니다. 구선복은 과연 어떤 인물이었을까요? 1718년 황해도에서 태어난 그는 어린 시절부터 뛰어난 무예로 주목받았습니다. 1738년 생원시에 3등으로 입격한 뒤 무과에 급제했고 이후의 승진은 말 그대로 파죽지세였습니다. 한국민종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그는 황해도, 수군절도사, 충청도, 병마절도사, 금의대장, 총용사 등을 역임했습니다. 특히 훈련도감의 수장인 훈련대장 자리를 무려 10년 가까이 차지했습니다. 조선의 군사력 중심부를 장악한 것입니다. 그는 책상에 앉아 명령만 내리는 그런 장군이 아니었습니다. 수십 년 동안 각지의 군영을 돌며 현장 지휘를 했고 그 과정에서 수많은 무관들이 그를 따르게 되었죠. 당시 무관들 사이에서는 감히 무종이라는 칭호까지 붙였다고 합니다. 왕에게만 허락된 종이라는 표현을 한 무신에게 쓴 것이죠. 이것만 봐도 그의 위세가 얼마나 대단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선복의 권력은 단순히 군사력에서만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연주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정조 즉위 초 영의정이었던 소론의 거두 김상철과는 사돈 관계였습니다. 그의 양자 구의겸과 조카 구명겸도 요직을 차지하며 구씨 일가는 조정의 중심에 자리 잡고 있었죠. 정조 입장에서는 눈엣가시도 이런 눈엣가시가 없었습니다. 정조가 즉위 후 유일하게 기대를 걸었던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홍구명이었습니다. 홍구명은 훈련대장 자리를 구선복에게서 빼앗아 일시적으로 병권을 장악했고 여동생 원빈 홍씨를 후궁으로 들이면서 왕실의 외척이 되어 막강한 권력을 휘둘렀습니다. 그러나 1779년 원빈 홍씨가 후사 없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홍구명은 자신의 조카 상계군담을 왕위 계승자 자리에 올리려다 실각하게 됩니다. 그 틈을 타 구선복은 다시 훈련대장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정조는 또다시 병권을 넘겨줘야 했습니다. 구선복의 위세는 거침이 없었고 궁궐 안에서조차 정조에게 충성하던 좌의정 홍낙성을 무시하고 조롱할 정도였습니다. 나무위키 자료에 의하면 구선복은 원래부터 성격이 잔인무도하여 재직 기간 중 하인부터 조정, 고관에 이르기까지 그에게 욕을 보지 않은 사람이 없을 만큼 인심을 잃었다고 합니다. 정조는 결심했습니다. 이대로는 안 된다. 이 사해를 제거하지 않고는 조선의 왕권은 나의 것이 아니다. 그러던 중 기회가 왔습니다. 아니, 어쩌면 가장 참혹한 방식으로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786년 6월 6일 정조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겨우 5살이 된 아들 문효세자가 홍역으로 세상을 떠난 것입니다. 이 아이는 조선 역사상 가장 어린 나이인 태어난 지 22개월 만에 세자로 책봉된 아이였습니다. 정조가 온몸으로 지켜내고자 했던 미래였습니다. 왕세자의 죽음은 단순한 비극을 넘어 왕권의 기반을 흔드는 충격이었습니다. 더욱 끔찍한 일은 그로부터 3달 뒤에 일어났습니다. 아들의 생모이자 정조가 가장 총애하던 후궁 의빈성 씨마저 출산을 앞두고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9월의 일이었습니다. 왕은 순식간에 사랑하는 아이와 여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조정에서는 속삭임이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병으로 죽은 걸까? 혹시 누군가가 손을 쓴 것은 아닐까? 특히 후궁의 죽음을 두고는 독살설이 돌았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 의하면 당시 정치의 수면 아래에는 이미 왕위, 계승을 둘러싼 암투가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문효세자가 세상을 떠나자 정조의 왕통 계승은 공백 상태가 되었습니다. 조정은 술렁였습니다. 그 와중에 주목을 받은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정조의 조카 상계군 이담이었습니다. 그는 사도세자의 서자인 은원군의 아들로 정조의 이복 동생의 아들이었습니다. 본래는 완풍군이었으나 홍구명의 누이 원빈 홍씨가 후사 없이 죽자 그 양자로 들어가 상계군으로 책봉되었습니다. 겉보기엔 문제없어 보였지만 정조는 그를 결코 편히 여기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상계군의 존재 자체가 왕권의 위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뒤에는 노론과 정순왕후 그리고 홍구명 잔당들이 버티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정조가 후손을 낳지 못할 경우 상계군을 왕위에 올려 조정을 장악하려 했던 것입니다. 정조의 심중은 복잡했습니다. 내 하나 남은 동생 은원군의 아들을 지켜야 하는가? 아니면 그로 인해 내 아들을 위협한 자들을 쳐내야 하는가? 그러던 중 기괴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1786년 11월 상계군 담이 돌연 사망한 것입니다. 아직 어린 나이였고 병세도 특별하지 않았던 그가 갑자기 세상을 떠난 일은 조정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그의 외할아버지 송낙휴는
이 죽음을 납득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상복을 입은 채 대궐로 들어가 단단히 결심한 얼굴로 고변서를 올립니다. 담이 살았을 때 이렇게 말하였다고 고변했습니다. 김정승이 살면 나도 살고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다. 고변의 핵심은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송낙휴는 상계군이 생전에 어떤 이들과 내통했고 어떤 말을 했는지 조목조목 들이댔습니다. 특히 상계군과 접촉했던 인물로 지목된 이가 구의겸이었습니다. 그는 구선복의 양자였습니다. 위키백과 자료에 따르면 황해도 병마절도사로 있던 구의겸이 상계군에게 후한 선물을 보내며 편지에서 스스로를 소인이라 칭했다고 합니다. 이는 단순한 예절이 아니라 충성의 표식으로 해석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표현이었습니다. 게다가 상계군이 죽기 전 김정승이 죽으면 나도 죽을 것이라 한 말에서 김정승이 누구였는지 모두가 알고 있었습니다. 바로 구선복의 사돈 영의정 김상철이었습니다. 왕권을 노리는 음모의 그림자가 드러나기 시작했습니다. 정조는 마침내 기회를 잡았다고 느꼈습니다. 복수와 정치가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정조는 즉시 추국청을 설치합니다. 추국청은 영모 사건을 조사하는 특별 국문기구였습니다. 구선복은 그 중심에 있었고 그의 양자 구의겸, 조카 구명겸까지 모두 소환되어 취조를 받게 됩니다. 초기 구선복은 혐의를 강력히 부인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나를 끌어내리려는 조작이라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정조는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를 해왔습니다. 24년을 기다린 복수였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었습니다. 결정타는 구선복과 연관된 또 다른 인물 장원회의 고변이었습니다. 장원회는 구선복과의 대질 신문에서 다음과 같이 증언합니다. 그는 몇 년 이후 마음속에 항상 원망과 두려움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가 반정이라 불리는 일을 꾸미고 있었다는 말도 들었습니다. 이 말에 구선복은 결국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정조는 결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아버지의 복수를 할 수 있는 정당한 기회를 만들고자 했고 모든 법적 형식을 갖춘 채 그를 단죄하고자 했습니다. 개인적인 원한이 아니라 국가의 역모로 처단하려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구선복이 입을 엽니다. 정조실록에 기록된 구선복의 자백은 충격적입니다. 저는 모년 이후 용납받지 못할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말 속의 모년은 정조가 어릴 적 직접 지켜본 이모화변, 즉 사도세자의 죽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는 마음속에 죄를 지고 살았고 언젠가 그 죄값을 치르게 될 것을 알고 있었던 듯합니다. 게다가 그는 또 하나의 충격적인 자백을 합니다. 황해도에서 군사를 일으킬 때 안에서 호응할 대장은 저의 조카 구명겸이었고 저는 스스로 시임대장으로 반정을 이끌겠다 했습니다. 이 고백은 명백한 역모 자백이었습니다. 정조를 제거하고 상계군담을 새로운 왕으로 옹립하려 한 정변 계획. 구선복은 이 계획을 추진했다가 무산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자료에 따르면 이때 국문 과정에서 구선복의 가족과 일가 친척까지 연루되어 조사를 받았습니다. 양자 구의겸, 조카 구명겸은 물론이고 구씨 일가의 많은 이들이 추국을 당했습니다. 정조는 철저했습니다. 이 순간 정조는 단호하게 결심합니다. 1786년 12월 9일 정조는 사형을 명합니다. 그 형벌은 조선에서 가장 끔찍한 능지처사였습니다. 원래 조선에서는 죄인의 뼈와 살을 발라내는 능지형이 너무 잔인하다 하여 능지형으로 판결이 나와도 거열형으로 대체 집행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실제 어떤 방식으로 집행되었는지는
기록으로 확인할 수는 없지만 백성들에게까지 그 잔혹함이 공개된 것은 분명했습니다. 조카 구명겸은 삼군 앞에서 공개 처형되고 효수되었으며 양자 구의겸은 1787년 1월 과천에서 목을 베입니다. 이들의 가족과 친척은 전부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경상남도 통영시에는 몰잡이라는 비석이 있습니다. 조선시 대사학보 자료에 의하면 이 비석은 원래 1783년 통제사로 있었던 구명겸의 선정을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세운 불망비였습니다. 그러나 구명겸이 역모에 가담한 죄로 처형된 이후 누군가가 글자를 지워버렸습니다. 공적마저 지워진 것입니다. 정조는 실록에 이렇게 남깁니다. 이 역적에게 법을 충분히 적용했다고 하겠는가? 사실은 살점을 씹어먹고 가죽을 벗겨 깔고자 해도 시원치 않았었다. 구선복의 말로는 단순한 한 인물의 사형이 아니었습니다. 조선의 병권을 장악했던 무반 명문 능성 구씨의 몰락이었고 정조가 품고 있었던 숙명의 복수의 실현이었습니다. 능성 구씨는 어떤 가문이었을까요? 한국민종문화대백 과사전에 따르면 조선 초기부터 군사, 권력과 혼인을 통해 조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무반 명문가였습니다. 인조 반정의 1등 공신 국행을 시작으로 영조 때까지 각 군영의 장수를 배출하며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나무위키 자료에 의하면 성종대 5위 도총부 도총관, 구수영 이래 영조대 화기롱주와 혼인한 구민화까지 대대로 고위직 무관을 역임했다고 합니다. 수백 년간 이어진 권력 가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구선복의 옥사 이후 이 화려한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구선복 본인은 능지처사, 양자 구의겸은 과천에서 차명, 조카 구명겸은 삼군 앞에서 효수되었습니다. 딸, 며느리, 첩 등은 노비로 강등되어 전국으로 흩어졌고 연좌된 집안 친척들도 고문과 유배 처벌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심지어 후일 순조 때까지도 구씨 가문을 겨냥한 처벌과 상소는 이어졌습니다. 일본은 경상도, 기장 등 외딴 지역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후일 그의 무덤마저도 정체를 감추어야 했습니다. 2016년 경기도 화성시 덕정리에서 발견된 한 무덤에서 머리 없는 시신이 발굴되었습니다. 다리뼈만 남아 있었고 이를 수습한 수원 최씨 문중은 이것이 구선복 장군의 유골이라 말했습니다. 능지처사를 당해 머리와 몸이 분리되었고 그 시신조차 제대로 묻히지 못한 채 비밀리에 암장되었던 것입니다. 구씨 가문의 후손들은 뒤늦게 이 시신을 도원 수파의 선영으로 이장했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한 사람의 종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년 이어진 권력 가문의 단절이자 조선 정치판의 지각 변동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정조는 단지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이 거대한 숙청과 권력 재편을 감행한 것일까요? 정조는 실록 속에 여러 번 자신의 감정을 드러냅니다. 특히 구선복 처형 6년 후인 1792년 윤사월 27일자 기사에는 이례적으로 격한 표현이 등장합니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자면 홍인함보다 더 심하여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말에 속한다. 이는 정치인이 아닌 한 인간 정조의 심정을 오롯이 드러낸 대목입니다. 아버지가 죽던 날 그 옆에서 술을 마시며 조롱하던 포도대장 구선복. 그 모습을 보며 어린 정조는 이를 갈았고 언젠가 그를 쳐내리라 다짐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단번에 복수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참았습니다. 무려 10년 동안 구선복을 훈련대장 자리에 앉혔고 병권을 쥔 그의 눈치를 보며 국정을 운영했습니다.
정조실록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 스스로 천벌을 자취하기를 기다려 죽였던 것이다. 그는 정치적인 명분과 법적 절차를 갖춘 다음 복수를 실행에 옮겼습니다. 왕은 복수의 화신이 아니라 정의의 주체로 남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1786년 겨울, 조선은 대격변을 겪고 있었습니다. 정조는 구선복의 처형을 단순한 역모 처단이 아니라 조선의 권력 지형을 새롭게 그리는 신호탄으로 활용합니다. 구선복은 단지 한 명의 무신이 아니었습니다. 노론의 무반 세력의 구심점이었고 조정 내 무종으로 불리며 실질적 군권을 휘두르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 인물이 처형되자 군부는 순식간에 공백 상태에 빠졌습니다. 조정은 술렁였고 백성들 사이에서도 정말 반정을 하려 했던 말인가, 사도세자의 아들이 결국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구나 하는 속삭임이 돌았습니다. 정조는 이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훈련도감, 금의영, 어영청 등 5군영에 걸쳐 남아있던 노론계 무관들을 하나둘씩 축출하며 자신이 신뢰하는 인물들로 재편해 나갑니다. 정조는 이미 1785년 구선복 숙청 전부터 새로운 군사 조직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바로 장용령입니다. 우리 역사넷 자료에 따르면 원래는 수원 화성을 경비하고 자신의 거처를 호위하기 위한 소규모 병력이었지만 1788년 이를 확대 개편해 장용령으로 만들었습니다. 장용령은 기존의 5군영과는 달리 왕이 직접 지휘하고 왕명에 의해서만 움직이는 친위부대였습니다. 말하자면 조선판 대통령 경호실 또는 국왕 직할부대라 할 수 있었습니다. 한국민족문화대백 과사전에 의하면 이 부대는 이후 1794년까지 점차 규모를 키워 정조 사망 전에는 5,000명이 넘는 대부대로 성장하게 됩니다. 장용령 군사는 단순히 병력만 많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정조는 이들을 교육하고 무장을 철저히 갖춘 엘리트 부대로 양성했으며 훈련도감의 병사들과는 다른 대우를 해주었습니다. 장용령의 지휘관 장용사에는 자신의 신임을 받는 인사들이 배치되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훗날 세도정치 시대를 연 김조순, 박준원 같은 외척들입니다. 조선시대사학보 연구에 따르면 정조는 왕권 강화를 위해 장용령을 설치하고 5군영에 편중되어 있던 군권을 장용령에 집중시켰다고 합니다. 이 시점부터 군은 더 이상 사대부 집안의 전유물이 아니었습니다. 국왕 직속의 무력, 곧 실질적인 왕권의 무장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구선복이 처형되자 그의 가문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능성 구씨는 조선 초기부터 군사 권력과 혼인을 통해 조정의 핵심으로 자리 잡은 무반 명문가였습니다. 조선 초기 구수영을 시작으로 영조 때까지 각 군영의 장수를 배출하며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어왔습니다. 그런데 구선복의 옥사 이후 이 화려한 가문은 한순간에 몰락의 길로 접어듭니다. 후일 순조 때까지도 구씨 가문을 겨냥한 처벌과 상소는 이어졌으며 일가는 경상도, 기장 등 외딴 지역으로 숨어들어야 했습니다. 구선복의 죽음은 한 인물의 숙청이자 조선 후기를 대표하는 세력 교체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은 몇 가지 중대한 전환점을 만들어냅니다. 정조는 장용령을 통해 군을 완전히 장악함으로써 왕정의 독립성을 확보합니다. 이는 곧 조선 후기 세도 정치의 토대를 만든 결정적 사건이기도 했습니다. 또 홍국영, 정우겸, 홍인환, 구선복 등 하나하나 노론 핵심 인물들을 제거하며 오랜 노론 중심의 정치를 해체합니다. 복수와 개혁이 하나로 합쳐진 순간이었습니다. 어떤 이는 말합니다. 구선복은 단지 권력의 희생양이었을 뿐이라고. 정조의 분노는 이해되나
복수에 집착한 군주의 그림자라고도 말합니다. 또 어떤 이는 말합니다. 그는 무종이라 칭해질 정도로 군사 권력을 사유한 권신이었고 숙청은 늦었을 뿐 정당했다고 말입니다. 정확한 진실은 오직 역사의 기록만이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선복이라는 이름이 조선 정치사의 전환점에 서 있었다는 점입니다. 구선복은 그렇게 능지처사를 당하며 조선에서 가장 증오받은 무신으로 역사 속에 남았습니다. 그의 죽음은 단지 복수가 아니라 정조가 만든 새로운 질서의 출발점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찢겨 있었던 건 어린 시절 아버지의 죽음을 눈앞에서 지켜봐야 했던 한 소년의 가슴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소년은 끝내 왕이 되어 복수를 마무리했지만 웃을 수는 없었습니다. 정조실록 1792년 윤사월 27일 기사를 보면 정조는 구선복 처형 6년 후에도 여전히 그에 대한 증오를 드러냅니다. 역적 구선복으로 말하자면 손으로 찢어 죽이고 입으로 살점을 씹어먹는다는 것도 오히려 대수롭지 않은 말에 속한다고 적었습니다. 복수는 완성되었지만 상처는 치유되지 않았던 것입니다. 24년을 참고 견딘 복수. 그것은 한 사람의 처형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이어진 명문 가문의 몰락으로 이어졌습니다. 능성 구씨는 조선 초기부터 무반의 핵심이었지만 단 한 사람의 죄로 인해 역사에서 지워졌습니다. 정조는 왕권을 강화했습니다. 장용령을 통해 군권을 장악했고 규장각을 통해 정치개혁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개혁의 시작점에는 한 소년의 복수심이 있었습니다. 복수는 정의일까요? 아니면 집착일까요? 정조에게 구선복의 처형은 아버지를 위한 효도였을까요? 아니면 왕권을 위한 정치적 계산이었을까요? 어쩌면 둘 다였을지도 모릅니다. 한 인간으로서의 복수심과 한 나라의 왕으로서의 정치적 판단이 절묘하게 맞아떨어진 순간이었습니다. 1786년 12월 9일 구선복이 능지처사를 당한 그날 정조는 무엇을 느꼈을까요? 후련함이었을까요? 아니면 공허함이었을까요?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확실한 것은 그날 이후 조선의 역사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정조의 이 복수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선복은 정말 역모를 꾀한 반역자였을까요? 아니면 정조의 복수를 위한 희생양이었을까요? 특히 24년을 참고 기다린 정조의 인내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즉각적인 응징이 아니라 법적 절차를 갖춘 처벌을 택한 것은 성군의 지혜였을까요? 아니면 더 잔혹한 복수였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오늘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에는 정조의 또 다른 개혁 이야기나 조선시대 권력투쟁의 이면을 다룬 역사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새로운 역사 이야기를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